서울대학교 정치경영대학원 공무원에서 마이크 사용하시면 들고 나가셔야 됩니다. 예, 다시 자기소개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특수공무학과에서 공부한 홍동순이라고 합니다. 제가 전자훈 교수님의 추천으로 한국부동산학회에서 발표하게 된 것을 알고 나름대로 부동산학회 홈페이지를 보고 학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면담이 냈더니 정말 훌륭한 분이 많으시고 전통 있는 학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전통 있는 학회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이 드는데 발표의 기회까지 주시니 저로서는 영광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를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해 주신 전장훈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발표를 허락해 주신 학회에도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고 소제목으로 미완성 건물의 소유권 기속을 중심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사진 먼저 보고 들어가시겠습니다. 앞서 사진이 혹여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두 필지 한 사람 소유의 건물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필지는 대물 변제로 인하여 동생에게 제공되고 한 필지만 남은 상태에서 공매가 진행되었고 낙찰받은 낙찰자들이 건물 철거 소송이 되어서 건물주는 법정지상권을 주장하였고 낙찰자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서로 배제되었습니다. 결국 5년간 이어진 건물 철거 소송에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아 수백억 원대 건물이 두부절리듯 잘린 사건이 이게 윗사진이 되겠습니다. 사건의 사건 건물은 사건 토지는 이쪽 좌측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간상 다른 부분 설명은 어려울 듯하여 핵심 부분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하단 보시겠습니다. 건물 신축 도급에 따라 신축된 건물이 소유권 기속에 관한 법리를 판단했는데 기속률을 바탕으로 신축 건물의 독립성 요건과 원시 취득 여부를 판단한 사실심을 고찰해 보았습니다. 신축 건물이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여건을 갖추었는지 그 여부를 판단할 당시하고 지금하고 변화하는 공법, 공정 등 다양한 상황이 반영되었는지 건물의 특성에 따라서 실질적인 기속률을 판단하였는지를 검토하고 건물의 소유자를 위한 측면에서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7쪽으로입니다. 쪽에 문제를 제기해서 보면 지금 이 사례는 첨예하게 대립한 기속률을 근거로 둘째의 원시 취득을 인정하지 않아서 결국 건물이 철거되기에 이르렀는데 일반적인 기속률을 근거로 미완성 건물의 독립성을 판단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취득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적 타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지 저는 의문스러웠습니다. 법률 규정이 없는 경우 부득이하게 관습법에 의존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구 문제에 대한 여러 학설이 있지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이상 어떤 견해를 취하더라도 그 성립 요건이 현실화 구체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판례가 취하고 있는 태도를 보시게 되면 판례는 건물과 토지의 소유가 매매나 증여 또는 법률행위, 강제경매, 공매 등에 의하여서 달라지게 되는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고 있고 심지어
미완성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이미 사회 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었다면 관서법상 법정 기성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기성고 20.7%, 건축공사 19.24% 정도의 지상 1층 바닥 슬라브 형틀 작업이었던 사실만 인정해서 둘째의 원시 취득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관서법상 법정 기성권의 문제는 아니나 제가 민법 366조에 관련된 판례 두 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판례는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그 지상의 건물 1층 바닥의 기초공사 등을 마친 경우와 지하 1층 슬라브 및 벽면 등 고추공사를 마무리한 경우 두 건의 사례인데요. 이 자세한 내용은 뒤편에 바로 이어서 제가 이렇게 정확한 설명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판례 두 건에서는 이 사건과 비슷한 정도인데 민법 366조와 관련해서는 인정이 되고, 이 사례는 기성률이라는 기준으로 인하여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개선 방안으로 제가 4가지를 준비했고요. 첫 번째는 건물의 독립성 요건입니다. 미완성 건물의 독립성을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은 사회 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었다면 최소한의 기둥, 지붕, 주벽을 이루어지면 독립한 부동산이라고 건물의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확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건축 양식이 일반적인 예전과 지금의 지상 123층 정도의 규모를 건물을 짓는 사회 통념이 같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 요건을 일반화하여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므로 건물의 독립성 여부를 판단하는 요건이 획일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개선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개선 방안으로 기성률을 기준으로 해서 독립한 부동산의 요건을 갖추었지 못하였다면 기성률 판단 기준은 합리적이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성률은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결이 독립한 부동산의 건물의 요건을 일반화하여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원래의 건축주 두 채의 소유권은 원시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고 단정하였는데, 그러면 여기서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신축 건물에 대한 전체 공사비가 동일하고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가 20.7%로 동일한 두 개의 건물이 있다고 한다면, 두 개의 건물이 공법, 공정, 구조가 각각 달라서 한 개의 건물은 대법원 판결에서 요구하는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고 또 하나의 건물은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기성률이 동일한 두 개의 건물이 외형에 의하여 건물의 독립성에 대한 결과가 각각 달라질 것입니다. 건물의 독립성을 판단하는 기성률의 평가 기준은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 지하층의 기성률입니다. 지하층에는 제가 4가지로 구체적으로 표현해 놨는데, 지하층의 기성률, 지하층의 기여율, 지하층의 일체성, 지하층의 기능성 부분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지하층의 기성률은 사례의 쟁점을 심리한 법원에서도 건물 공사비 비율을 인용하여서 건축 허가 변경 당시 건물의 기성률이 20.7%였으며
지상 1층의 바닥 슬라브 형태 작업이 마쳐진 상태였다면 건물의 독립성 인정 여부를 판단했는데 이는 건물 지하층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단지 금전적인 기성률을 적용한 결과일 뿐입니다. 지하층의 기여율에 보겠습니다. 사례의 건물은 지하 3층과 지상 5층 규모인데 둘째로부터 S법인으로 건축주 명의 변경 당시 비록 지표면에서는 관측할 수 없지만 건물 전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공사를 마쳤다는 것인데 금전적 기준율이 아닌 기여율로 평가한다면 적어도 50% 이상은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세 번째로 지하층의 일체성 부분에서 먼저 2심 판결에서 판결 내용 중에 지하층의 일체성 인정 부분을 제가 간단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전체를 하나의 소유권 개체로 보아 S법인이 전체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고 건축허가를 받은 구조와 형태대로 축조된 건물 전체 중에서 건축공사가 중단될 때까지 완성되어 있던 층만을 분리해내어 그 부분만의 소유권을 종전 건축주가 원시 취득했다고 볼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일체성 부분을 인정하였습니다. 일체성 부분을 인정했는 것처럼 일체성을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지하 3층,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은 한 층의 비율이 12.5% 전체 8층이라고 할 수 있고 일체성을 기준으로 평가한 기성률은 최소한 37.5% 이상이어야 하는데 건물 전체의 일체성은 인정하면서 기성률을 20.7% 정도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건물 전체의 일체성에 대한 개념의 오류 내지 이유의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지하층의 기능성입니다. 지하층은 비록 미완성 건물이라 할지라도 장차 완성될 건물에 대한 외부의 충격을 흡수하고 건물의 붕괴라든지 건물의 원형을 보존할 목적으로 설계되고 시공되어 지하층의 기능을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하층의 기능을 고려하여서 기성률을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하층의 가치를 확대하여 기성률에 반영해야 한다는 이유를 나열해 보았습니다. 네 번째로 동일인에 범위하는데요.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동일인의 범위를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하는 이 사례처럼 동일인의 범위가 가족에 미칠 때 또는 이를테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주택 임차인의 대항력 요건인 주민등록 또는 점유를 임차인 자신이 구비하지 않더라도 가족을 점유 보조자라 하여 가족이 주민등록 또는 점유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을 인정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밖에도 특별법 제정이라든지 규정신설, 직능별 전문 법관 제도 시행 등 이런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준비하면서 사례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관련 자료를 검토하였으나 반석보상 법정지상권을 성립 요건을 후련하게 정리할 수 있는 흐름을 찾지 못했습니다. 법 규정이나 판결, 법원의 태도가 오랜 시간 변함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법적 안정성이라는 명분으로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 변화가 느리겠지만 외부의 자극을 외면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두드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사회를 맡았기 때문에 사회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측에서부터 잠깐 인사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길 박사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학 부장님. 예, 분산대 이상입니다. 오늘 이 논문을 지난주에 보면서요. 제가 지금 제가 원래 전공이 건축공학입니다. 건축공학이라서 기성률, 기여율 뭐 이런 내용이 좀 나와서 하는 게 맞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계속 제가 하면 어떨까요? 예, 유기현 교수님. 먼저 인사하시고 차례대로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창신대학교 유기현입니다. 부동산 금융학과에 그래도 여러 차례 지금 여기 학술대에 좀 참석을 지금 계속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초청을 해주셔서 계속 제가 참가하게 되죠. 그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막판 토론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태훈. 이재용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교행 김정진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토론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당히 중요한 주제로 발표를 해주셨는데 토론자로서 저는 개인적인 의견도 말씀드리고 또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건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당국대학교 전장환 교수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한국부동산 학회에서 간섭부산 법정상권을 지금 오늘 그 발표하신 홍동순 연구원님 보시다시피 멀쩡한 건물이 그것도 강남부터 두 구짜리 딱 잘리는 이런 엄청난 이런 사건에 관련된 법리적 분석을 오늘 다루게 돼서 원하는 영역을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전 발제 토론 속에 본 논문이 우리 사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재근 교수님. 안녕하세요. 신상대학교 최재근 교수입니다. 학회자분이 정재훈 교수님이요. 지도 교수님 앞에서 토론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대단히 영광이고요. 정원 토론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기선 위원님. 네, 한국지식재단 연구위원으로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업으로는 지금 경기도에서 이제 법무사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저도 이제 한번 읽어보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실무가의 입장에서 이 법정재산권 간습법상 법정재산권은 물권법 그 안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핵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 걸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가하게 돼서 이 주제를 가지고 열심히 한번 참가해서 열심히 저희 토론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병철 교수님. 대구대학교 한정입니다. 예, 만나뵙게 반갑습니다. 안정인 교수님. 그다음에 박정철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모동대학교 부동산학과 박인철 교수입니다. 만나서 뵙게 돼서 반갑고요. 그리고 간섭법상 법정지상권을 주제로 해서 논문을 발표하시는데 좋은 토론 과정 속에서 좋은 논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토론을 참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토론은 이쪽부터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박병철 교수님. 그쪽부터 알려가 주시면. 예. 간섭법상 법정지상권이라는 그 주제를 받아봤을 때 흥미롭게 제가 읽어봤습니다. 이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내용이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사례를 좀 깊이 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였고, 어떤 그 주요 논문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게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서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첨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례는 대법원 판결까지 간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정리를 해주셨고요. 1심과 2심 항소심 그리고 3구심 대법원 판결까지 간 사안인데 이 다 사안 모두 이제 패소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대법원 판결까지 가서 패소한 어떤 내용에 관련된 것을 다루는 것인 만큼 연구자께서 이제 이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본인 연구자의 주장을 펼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좀 더 보편적 법 타당성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이룰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전개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 원시취득이라는 어떤 그 원시취득이라는 것을 인정받아야지만이 이 안건 같은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인데 결국은 이제 원시취득이라는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지 않는 관계로 건물이 철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간 내용입니다. 1심, 2심 모두 사실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했을 때 이 기존의 개인이 건물을 건축 허가를 득한 다음에 법인이 이 공사 건축적 명의 변경을 통해서 도장 등기가 이루어진 사안인데요. 사안인데 이 연구자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첨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자께서는 지금 원시취득을 행사하는 데 있어 가지고 기존에 이제 건축되어진 기성률에 따라서 그 원시취득이 인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그런 부분이 타당하지 않다라는 어떤 그런 의견을 중심으로 이제 내놓은 부분이고요. 사안을 보시면 그 구쪽에 보시면 장차 완성된 건물의 규모에 따른 공사 진행 정도와 기성률은 다르지만 그 이후로 이들 건물의 외형상 실용 상태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쭉 연구자의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미완성 건물의 독립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차이를 두어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어떤 그런 개인적인 주장,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 많이 어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어필할 수 있는 어떤 뒷바탕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명제가 있어야 되는데 연구자의 주장이 연구자의 주장으로 이제 많이 일관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개선 방안으로 내놓은 건물의 독립성 요건 개선과 관련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연구자의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첨가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건물의 기성률 평가 조정도 마찬가지로 지하 3층까지 건축되어 있는 정도도 전체 건물에 대한 어떤 기성률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비율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어떤 그런 전제를 두고 얘기를 하신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안이라든가 내용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을 보면은 대법원 판결이라는 것이 기존 법률보다 최우선하는 어떤 그런 법률 일지인데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 연구자의 생각 대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내용적 근거라는 것을 좀 더 제시를 해줬으면 하는 부분이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12쪽에 동일인의 범위 완화라는 어떤 그런 측면을 놓고 봤을 때도 점유 보조자의 어떤 역할을 예로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점유 보조자의 어떤 그런 역할,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내용인데 이 부분은 거주의 요건, 전입신고를 하고 거기에 실제 전입을 해서 살아야지만이
임차인이 그 물권적인 그 형태의 권리를 갖는 그런 부분인데 이 점유 보조자라고 이렇게 기재된 부분이 있어가지고는 이 사항과 좀 맞지 않는 내용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이 세대원 전체가 거주를 하고 있으면서 일부 부모가 다른 어떤 뭐 취업이라든가 직장 문제로 일부 점유를 뺐음에도 세대원이 그 주소에 거주를 하고 있으면 정부 거주자로서 역할이 동일하게 이제 적용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의 그 내용인데 이 지금 기성과와 관련해서 원시 취득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동일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과는 좀 맞지 않나라는 어떤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부분을 좀 더 가미해서 좀 더 나은 어떤 그런 부분들로 법이 좀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그 교수님들 청은 좀 더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논문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정희 교수님. 예. 기존 판례에 일관되지 않은 부분을 저자가 이렇게 주목을 해서 기성률을 중심으로 새로운 어떤 법적 질서를 창조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논문을 쓰신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는 좀 공감을 하고요. 저는 이제 법리적인, 건축공학적인 부분은 또 다른 선생님께서 해주실 테니까 일반적으로 이 법정 사건이 가지고 있는 법률적인 문제가 우리가 이제 입법 개정을 한 몇 년 전에 시도를 했습니다만 그게 이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이 법정기 사건이라는 게 우리하고 일본에서만 있는 우리가 일본의 입법을 받아들이면서 승부게 된 그런 형태인데요. 일본에서도 이 관습상 법정기 사건은 경매 공매에서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강제 경매. 일반적인 경매가 아닌 매매거래에서는 일본에서는 관습상 법정기 사건이 인정되지 않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이 법조문으로 돼 있어서 그런 쪽으로 인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뭐 법적인 근거가 이제 저자분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916년에 한국의 소위 관습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런 관습이 없었습니다. 일본에만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바닷가를 토지와 가업의 별도로 설정하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오래되고 또 이 개정이 필요한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한 자료인데 앞으로 그런 작업에 조금 이런 문제제기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송수선 변호사님. 예. 저 판례의 태도에 보면 이제 관습법에 의해서도 법정지상권을 이제 물권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찬성을 시킨 것이죠. 근데 이제 지금 이 논문을 살펴보면서 건물을 철거해야 되느냐 아니면 건물을 철거시키지 않고 그래서 다른 대안을 좀 연구를 많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 건물을 지금 철거한 거는 결론적으로는 경제적인 가치로 보았을 때는 굉장히 이제 비효율적인 것에 해당되어 봅니다. 하지만 이제 판례의 태도나 기존의 판례의 태도,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민법상에 의해서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이제 지금까지의 이제 판례 태도로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 그 방법 말고도 여러 가지 이제 대안책을 저희 물권을 창설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을 좀 더 폭넓게 인정이 되어져서 이제 지로라는 방법 같은 것도 약간 저희 살펴보게 돼서 그런 방법으로 지도를 좀 올려가지고 좀 가능성이 있게 법정 지상권을 좀 더 인정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지금 이 논문의 이제 지하층의 기성률 가치 확대 이런 부분들을 저도 살펴보면서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게 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좀 더 폭넓게 인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여기 논문에는 실려져 있지 않지만 지도라는 방법
통해서 좀 더 개선책으로 이제 진행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재경 교수님. 네, 신성대학교 최재관입니다. 먼저 이렇게 논문에 있어서 논문에 잘 읽어봤는데요. 일단은 논문의 목적과 방법 이런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연구자가 선행 연구에 있어서 이런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논문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조금 부족한 듯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제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문제점을 보게 되면 관습에 의해서 인정되고 등기 없이 시급되는 때문에 응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이런 점이 이제 문제점이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 공신력이 이제 부여가 되고 있는 공시수단의 등기부를 신뢰하는 경우보다는 더 보호가 된다는 이런 또 문제점. 그리고 이등기라든가 보호가 건물에 대한 적용되기 때문에 보호가치가 상대적으로 약한 일반건축권에도 법이 보호를 해주고 있다는 이런 문제점이 또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판례와 관습에 의해서 인정되다 보니까 인정 범위가 너무 넓게 접근돼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있는 물건에 대해서 계약 피해의 활용이 억제된다는 이런 문제점과 그리고 이제 문제점이 또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판례와 관습에 인정해주다 보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이 상대적으로 불명확하고 토지 소유자에 대한 과도한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정도가 이제 문제점이거든요. 대체적으로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그런데 이제 이런 것에 대한 개선 방안 자체가 연구자가 있어서 자기 주장을 좀 제시를 하셔야 되고 상식론을 초월한. 그래서 이제 조언문을 거듭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사실은. 그래서 개선 방안에 있어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경우에는 사회 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관습의 범위가 대체적으로 지금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러한 법정지상권의 소유권을 침해할 수 있는 문제로 인정 범위가 좀 축소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 좀 해보고요. 따라서 이 토지이용권에 대한 합의 기회가 전망 경우에는 인정하는 것이 이제 옳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의 건물 취득 청구권과 이거에 이제 관련해서 공익적 이유 등으로 들어서 판례에서도 대법원 건물 취득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린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철거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토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로 인해서 건물이 실제로 철거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 비용이라든가 사회적 손실을 따져서 매우 지나친 경우에 한정해서 금지할 필요가 좀 있다. 그래서 법정지상권 자체가 건물 소유자 또는 토지 소유자 그리고 이제 근저당권자 이 3자 간에 상식론에서 누구의 이익을 보호해 주는 것이 경제적이고 사회적 손실이 필요한 것인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연구자가 좀 더욱더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과 여러 가지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그리고 3자 간에 있을 수 있는 법정지상권에 움직이는 그래서 논문을 조금 더 연구하셔갖고 학계나 실무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렇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지훈 네, 지금 발표하신 분께서 석사 과정 중이신데 저는 정말 박수를 받습니다. 제가 석사 때 모습을 생각해 보면 과연 이런 자리에서 이런 중요한 주제로 이런 과감한 주장을 할 수 있었을까? 전혀 그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또 대단하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어떤 피상적으로, 추상적으로만 논의하신 게 아니고 상당히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셨고 또 어떤 건축 기술 등의 특성 같은 것까지 고려하셔서 개선 방안을 말씀하신 거는 정말 저는 공감이 되고 많은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학계에서도 그리고 법원에서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관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 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과 관련된 법리라든지 판례는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정리가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건물이 존속되어야 한다. 이 존속 보장이라고 하는 측면을 절대적인 불변의 가치라고만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법정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을 더 강하게 보호할수록 결국에는 그 이면에는 토지 소유권자의 권리가 침해가 되는 거고 그만큼 제한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의 균형점을 좀 찾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중간에 이제 연구자분께서 가령 동일인의 범위를 조금 완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예로서 임차인의 어떤 대항력 유지를 예로 드셨는데 그거는 그 두 개를 같은 선상에서 놓고 비교하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임차인 가족에 의한 대항력 유지라고 하는 거는 공익을 위해서 주거 안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임대인 개인에게 자신의 권리 제한을 가져오지는 않거든요, 직접적으로. 그런데 이 법정 지상권에 있어서 이렇게 동일인이라고 하는 걸 완화시키면 안 그래도 예외적으로만 인정이 되는 것인데 이 토지 소유권자의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대항력 유지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도 유지가 될 수 있는 점을 봐서도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민법 개정안 논의에 대해서 아주 잠깐 언급을 하시는데요. 결론에서 각주에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도 조금 더 본문에서 논의를 발전시키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민법 개정안에서 나왔던 가장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꼭 물건으로만 보호할 필요는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정 임대차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결국에는 개정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그런 논의가 이루어졌었고 특히 오늘날에 있어서 21세기에 있어서 과연 관습법이 갖는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점차 성문법이 많아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더 구체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 법정지상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성문할 수 없다면 그걸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게 과연 옳은지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그래도 최대한 좁게 해석을 하고 인정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앞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최근의 연구에 대한 언급이 조금 아쉬워서 이런 부분도 좀 더 많이 반영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저도 많이 배웠고요. 정말 훌륭한 완성된 글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기현 교수님. 네. 저도 논문 잘 읽었고요. 덕분에 갑작스럽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좀 찾아보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논문에서 이제 주요 쟁점은 결국은 S법인이 주장한 대로 둘째가 원시 취득을 하느냐, 했다. 그래서 결국 S법인에게 징유했기 때문에 관습법상 지상권이 성립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법원 판결은 또 그렇지 않게 건축 허가를 받은 사실만으로 그러니까 미완공된 상태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관습법상 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두 분의 논쟁으로 주요 쟁점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저자가 이 제목을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으로 선정한 것을 보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 저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관습법상 지상권,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결국은 미완성 건물이기 때문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결국은 기존 기성률을 근거로 미완성 건물의 독립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의문을 제기한다라고 본인이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내용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회 특성상 독립한 건물 또한 최소한의 기둥, 지붕, 주벽 이런 것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독립한 부동산으로 건물 요건을 갖춰야 된다라고 법원이 판결했는데 시대적인 상황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거를 그대로 따라간다라고 이제 문제인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개선 방안에 있어서 독립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획일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이제 획일적으로 하니까 이걸 개선해야 된다는 개선 방안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지금 그 저자가 그 말씀하신 대로 얘기를 하면 사회 통념상 독립된 건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이 건물은 독립되어 있다라고 판단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뭐 말씀하신 대로 그 사회 통념상이라는 거는 그 기존 그 시대가 지났으면라도 그런 뜻이 아니라 사회 통념상이라는 거는 이미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겠다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저자는 좀 저하고 다른 방향으로 좀 받아들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저는 이의를 계속 가하고 싶지 않거든요. 저는 그 대법원 판결을 저자가 제시한 내용을 계속 읽어봤는데 뭐 저하고 큰 의견이 다르지 않다라고 대법원 판결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저자가 말씀하신 획일적 적용이라고 하는데 그 획일적 적용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그 방안에 대한 내용이 제가 찾을 수가 없었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문제는 이제 기성률하고 지하층 문제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런 이거를 썼습니다. 기성률의 평가 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기성률을 적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과연 여기서 그럼 어떻게라는 내용이 없고요. 어떻게라는 내용이 없다고 한다면 그 내용이 연구의 주제가 되거나 연구의 내용이 되지 않아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저자가 기술한 부분에서 20.7%라든지 37.5%의 수치를 제시했는데 저는 이 수치에 대한 의미는 없다고 판단하거든요. 이게 50이 됐든 60이 됐든 누가 기준으로 해서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게 독립된 건물로 볼 것인지는 또 제론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제론의 여지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하시던가 뭐 이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29.7이든지 37.5라든지 이 수치에 대한 의미는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필요하다면 결국 이 역시도 연구의 내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동일인의 범위에 대해서도 아까 앞에서도 좀 지적을 좀 한 내용이 있는데 왜 완화해야 되는지 그 명분이 좀 다소 부족하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만약에 완화됐을 때 또 다른 피의자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고요. 그렇다면 이게 정책의 문제가 될 텐데 정책의 문제가 된다면 결국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그 저자의 그 생각으로 객관적이지 않은 표현으로 완화해야 된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다소 좀 표현을 좀 발기하거나 연구를 좀 깊이해야 될 그런 사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목차 부분에서 그 판결 요지를 챕터 3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판결 요지만으로 챕터 3을 구성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돼서요. 챕터 2에다 같이 삽입해가지고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 자체가 앞에서도 또 다른 분들도 지적하셨지만 객관성이 좀 확보되지 않고 저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쓴 그 문구들이 많이 좀 보여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저는 이 논문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자가 혹시 S본인의 이해관계자가 아닐까? 자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읽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누가 봐도 독자들이 이 논문을 읽다가 이 사람 S본인의 이해관계자 아니야? 이렇게 나온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농담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요. 사실 제목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에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대한 걸로 집중을 하고 이 논문을 전체적으로 봤습니다. 근데 내용을 계속 읽다 보니까 뭐가 매치가 안 돼서 왜 그럴까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 저자가 주장하는 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아니라 기성률에 관계된 거였어요. 사실 법정지상권하고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관련이 별로 없어요. 물론 동일이 된 범위라는 거는 잠깐 다루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내용 전체는 법정지상권에 다른 게 아니고 그 기성률에 관계된 게 더 깊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저자한테 현혹을 당했어요. 법정지상권인 줄 알고 논문을 읽었는데 결국 기성률에 관계된 내용이었다는 걸 나중에 파악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결국 연구 주제하고 내용하고 좀 일치성을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도 좀 나오긴 했는데 사실 이 논문을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저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석사 과정생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다루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물론 법무대학원을 다니시는 부분이라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부분을 다루기는 쉽지 않은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또 그 중에서도 미완성 건물에 대한 거를 다루고 있다는 거는 지금 정말 쉽지 않았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자료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도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여러 과정 속에서는 정말 저도 대단하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 외에 또 다른 분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좀 보완을 한다면 좋은 논문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만 따로 떼서 본다면 정말 학술적인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향은 네, 국민대학 건축학과 이상학입니다. 지금 말씀들 다 해주셔가지고 그런데 전 지금 보는 관점이요. 이 판례에서 보면 독립된 부동산이냐 아니냐 거기서 이제 취득이 된다면 저는 이제 제가 본 관점은 이 취득한다면 뭐 등기부등본에 등기한다든가 아니면은 잔금을 납부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취득을 생각했었는데요. 법정지상권이라고 제가 이렇게 쭉 공부를 하면서 독립된 건물이 되면 일단 실질적으로 취득을 한 걸로 간주하게끔 판례가 되어 있다고 해서 기성률에 대한 걸 쭉 봤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옛날에 그 아파트 분양했을 때는 50% 이상 중도금을 받으려면은 지붕층에 슬라브에 철근을 깔아야지만 우리가 중도금을 받도록 좀 분양공고를 했습니다. 한 20년 전쯤에요. 저 이번에 보니까는 주택 공급 때 하는 규칙에 보니까 계약금을 20% 이내하고 중도금은 60% 이내를 받아라 이 정도만 되어 있지 언제 받아라는 내용은 지금 언급이 없더라고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어서 저는 생각에 현재 실무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 기성률에서 20.7%다, 뭐 17.5%다 이렇게 끌고 들어오지 말고 그거를 준용하는 쪽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조금 더 법정지상권을 설정하는데 그 관습법적인 기준을 좀 정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여율이라고 하는 부분을 써놓으셨는데 사실 저는 이거 처음 들어봤습니다. 기여율이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는데요. 어느 구조물이든지 간에 부동산에서 중요하지 않은 구조체는 없습니다. 기둥도 그렇고 보도 그렇고 지하층 외벽도 그렇고 요거는 조금 일상화된 표현이 아닌 거를 쓰신 거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지하층의 일체성도 마찬가지인데요. 건물은 사실 서로 다 맞물려 있습니다. 슬라브, 보, 기둥, 기조가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체성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보면 네 번째 이제 지하층의 기능성인데 요거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비슷합니다. 기여 부분에 있어서 기초만이 기여하는 게 아니고 기둥도 보도 슬라브도 다 그 구조체에 기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능성이 없는 부재는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나름대로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굳이 하신다면 예를 들어 현재 있는 상태를 다시 원위치 시켰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나 아니면 그 난이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 저희가 그런 게 있습니다. 하자보수를 요청했을 때 하자보수 비용이 과다하게 많이 들음으로써 그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없을 때는 정상적으로 작업한 공사비에서 하자 발생시킨 공사비를 뺀 차액을 현금 보상하라 이런 하자보증 그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하시면 내용이 좀 더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여러 생각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쟁점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토론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김정환 교수님 발표자의 우선 좋은 질문과 더불어서 지적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소문법적 법정지상권의 요건에 대해서 제가 살펴봤고 독립적인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고 원시 취득 문제이기 때문에 미완성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자에게 인정하기 위한 요건에서 제가 압축을 하였습니다. 동일인의 범위나 이쪽 부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제가 그 설명은 다 드리지 않았지만 여기에서 동일인의 범위를 제가 구태여 강조한 부분은 이 사례 자체가 사명제에 준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둘째가 토지 소유자로 있으면서 S법인의 대표자는 첫째 그 형이 S법인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독 그게 동일인의 범위에 대한 부분을 했는 것이고, 저희 동일인의 범위가 그 A는 A라는 이런 기준에서만 이제 요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논문을 구성한 부분이 어떠한 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서 제가 서술하였는데, 오늘 그 여러 교수님 지적해 주신 부분들 앞으로 반영하여서 논문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련돼서 대법원까지 가고 이렇게 멀쩡한 강남의 빌딩이 두 번째 할 짓이 반토막이 나고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나고, 그 건물에 있던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다 날리고 길거리에 내쫓기는 이러한 현실에 있어서 법리적인 이런 관계를 어떻게 다뤄야 될 건가. 본사에서 법리적 관계는 이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유사한 판례들, 전원합체 판결도 많이 나오는데, 첫째는 우리 민법제 187조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 변동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라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 민법제 366조에 의한 법정상권, 그리고 관습법상 법정상권, 이에 관련된 법이 바탕이 되고, 실질적으로 그 성립 요건에 있어서는 우리 민법제 366조는 법정상권과 관련돼서 재단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한다. 건물이 존재해야 된다. 근데 187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어느 정도 거기 기성 단계에 있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민법제 366조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관습법상 법정상권, 이거는 처분 당시 건물이 존재한다. 다 똑같습니다. 민법제 366조하고 관습법상 법정상권에 관련된 성립 요건에서 건물이 존재한다는 건 다 똑같습니다. 그 건물이라는 존재가 어느 정도 돼야지만 되는가?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민법 187조 관계가 나오고, 그럼 그저 건물의 존재가 어느 정도냐? 다 완성됐으면 문제가 안 돼. 이와 같이 기성 단계 20%고 30%고 이런 단계에서 이걸 건물을 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홍명수 연구원이 다른 부분은 많이 검토를 했다라고 본다. 그리고 아까 유기현 그 교수님이 이 사건과 관련돼서 어떤 그 이해관계 아닌가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그런 그 이해관계를 발표를 주제를 하면 논문을 퀄리티 떨어지고 그거는 다룰 수가 없는 거죠, 이거. 그래서 그건 아니고요. 그리고 기성관계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 민법제 301조의 건물의 존재, 관습법상 법정상권에 의한 건물의 존재에서도 상당히 이게 철거가 되냐 안 되냐 이런 부분을 심층적으로 다뤘기 때문에 이걸 전혀 안 다루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옛날과 달리 하루가 다르게 건축 기술이 많이 발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이러한 관계로 건물의 구조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건물의 어떤 그 경거성이라든가 아니면 그 건물을 갖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관계를 봐서 설사 10%일지라도 건물이 활용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그 건물이 존재로 봐서 이와 같은 비참한 건물 철거가 이르지 않는 이런 사회 경제 손실이 발생하지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부족한 제 설견을 말씀드리고, 오늘 아주 훌륭하신 좋은 지적을 해주신 토론자 교수님들, 신호자 계신 분들의 의견을
강성구 선생님과 같이 반영해서 좋은 놈으로 벌 수 있는 계기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법상의 지상권은 사실 이 소유권에 대해서 물권이기 때문에 소유권에 대한 제한이 너무 강해서 소유권자들 싫어하죠. 그러다 보니 거의 이용이 안 되고 요즘에는 이른바 그 지상권을 담보 목적으로 활용한 담보 지상권 이런 것들이 오히려 많이 이용되는 그걸 허용을 하나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런 법정지상권 제도는 사실 우리나라 지상권 제도는 외국에도 있습니다만 사실 여기는 유럽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지상권 제도하고 전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것은 부동산 이론제이기 때문에 토지 건물을 따로 보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는 토지 건물을 이원적으로 부동산 제도를 구축하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지상권 제도가 타인의 토지 위에서 그 토지를 이용하는 데 관심이 있죠. 외국은 타인의 토지 위에서 지상물을 소유하는 데 관심이 있는데 우리는 그 땅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논의 방향이 조금 다른데 그러다 보니 우리는 별개의 부동산을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유자가 달라질 수 있다 보니까 항상 이게 그 틈새가 벌어지게 돼 있고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법정지상권 제도다 이렇게 보통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제도 나는 공유기준권하고 비슷하게 그 관습이라는 것은 사실 시대가 바뀌면서 변하니까요. 관습 이제 공유기준권도 요즘은 이렇게 유형을 나누고 최근에는 지료를 내야 된다 이런 판례까지 나오면서 굉장히 큰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2001년도에 장산법이 생기면서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전에 인정되던 공유기준권을 이제는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도 이제 사실 어느 정도 유형화가 일어나면서 민법 개정안 만들 당시에는 법령이 이외의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와 이제 그 법령에 의해서 설정된 경우를 나누어서 기존에 이제 법정지상권을 없애버리고요. 그렇게 나누어 봤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법령 이외의 경우에 이제 법정지상권이 문제되는 경우는 아무래도 당사자 간에 그런 대지 이용에 관한 합의를 할 그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건 법정지상권 인정해도 그건 그럴만하다. 당사자가 어떻게 그 이용 대가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합의할 기회가 없었으니 다른 경우는 기회가 있었는데 왜 남의 땅에 건물이든 뭐든 이용하면서 왜 대가를 주든지 말든지 무상의 지상권도 합의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왜 합의하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법정지상권 제도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더 이제 설당이 좋아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와서 들어보니까 이 형제들 간에 조금 이걸 약간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다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30몇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걸 일종의 요즘 젊은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이런 거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중에 작전 세력한테 당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형제 간이니까 좀 안이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무상의 지상권이라도 설정을 해뒀다고든가 아니면 기타 어떤 임대차의 합의라도 좀 해놨으면 이런 사태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사회자로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저는 조금 그 원시 취득의 법리에 대해서 그 26페이지에 보면 한성의 2심법원에서 둘째의 원시 취득을 이제 인정하지 않았는데 거기서 보면은 말하자면 원시 취득은 누구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지었느냐 그것을 보는 건데 거기 보면은 이제 첫째가 법인도 있는 대표도 있는 S 법인에서 여러 가지 금액을 정산하고 내역서를 발송하고 공사에 관여하고 이런 내용이
허가 명의가 변경되기 전에 이미 있었다고 했었어요. 이게 원시 취득의 권리에 매우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저는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지하층 이거는 사실 독립된 부동산이 뭘 판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회 통념이라는 게 자꾸 변해가는데 사회 통념 중에서 특히 지하층이 가지는 의미가 요즘 많이 변했고 이 비슷한 사건에서도 다 지어지지 않았는데 지하만 완성돼 있어도 독립된 부동산이다. 그렇게 본 판결이 나올 정도로 건축 공법도 많이 발전했고 이 사회 통념도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하층의 가능성 이런 것들은 상당히 유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건설 관련 특별법원 설치 이런 문제, 법원 설치 같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거든요. 이거를 모르겠습니다. 다른 특수법원은 모르겠는데 건설 관련 특수법원에 설치된 나라가 있는지 저는 잘 사례를 알지 못하는데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중대한 문제라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도 따라오고 있는데 이런 거는 좀 준비를 하셔서 다른 기회에 말씀하시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사회자로서 약간 첨언을 했고요.